그래서 저희가 사실 베트남에 나와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실패도 하고 좌절하는데 더 나이 먹기 전에 내가 직접 한번 사업을 해보면 잘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직접 베트남에 진출을 해야겠다 싶어서 처절하게 실패를 했고요. 저도 사실 이 베트남이 정말 사람 살 데가 못 된다. 뭐 아시다시피 이름은 송승구고요. 베트남 온 지 이제 8년 됐습니다. 베트남 오기 전에는 삼성종합연구원 실리콘밸리 지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리콘밸리에 7년 살면서 많은 이제 VC들하고 같이 협업을 했고 VC 업무라는 거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고요. 그래서 2009년에 삼성을 퇴사하고 저 혼자 이제 VC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요. 또 마침 좋은 그 후배가 같이 펀드를 만들자는 제안이 있어서 빅베이슨 캐피탈이라는 펀드를 만들어서 2013년부터 VC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언론에 또 주변 사람들한테 베트남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역동적인 나라고 발전 가능성이 있고 과거 한국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베트남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직접 내가 가서 내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2013년도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뎠고 그 후로 한 2년 동안 출장을 다니면서 뭘 할까 좀 탐색을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내가 직접 베트남에 진출을 해야겠다 싶어서 2015년도에 미국 집을 다 정리하고 베트남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예, VSB는 뭐 제가 미국에서부터 알던 지인을 통해서 베트남에 이제 이런 좋은 분들이 있으니까 만나봐라. 이제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네트워킹을 한 그룹 중에 하나였고요. 그렇지만 뭐 처음에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겠다 뭐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대기업에 다닐 때도 주로 연구 기획 그런 일을 했고 VC 일도 그렇고 다 그게 남들이 다 잘 되게 서포트하는 일이지 내가 직접 오퍼레이션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한번 더 나이 먹기 전에 내가 직접 한번 사업을 해보면 잘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베트남에 가서 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2개 정도 시도를 했는데 2개 다 아주 처절하게 실패를 했고요. 뭐 그 실패한 원인은 다 100% 돌이켜보면 저한테 있었고, 그래서 베트남에 참 어려운 데구나. 그렇지만 베트남에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런 생각으로 베트남에서 이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었고요. 그때 이제 그 VSV 분들이 제가 베트남에서 계속 살기로 마음을 먹고 베트남에서 그 지금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VSV 그 창업자 중에 한 명인 미스터 부한 씨가 자기하고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 이미 VSB에 대해서 여러 번 만났었고 또 행사에 제가 많은 참여했었고 참 좋은 사람들이다. 베트남에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한다면 좋은 기회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안이 왔을 때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제안을 수락했고요. 그쪽에서 이제 어떤 조건을 일할 건지 같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투자도 하면서 파트너로 그렇게 동참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서 제가 투자를 하고 파트너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VSB는 이제 2015년부터 투자를 시작했고 현재까지 한 80여 개 회사에 투자를 했고요. 그 중에는 이제 한국 회사도 이제 좀 많이 여러 개가 투자가 됐고요. 제가 처음에 와서 이제 베트남 스타트업들을 봤을 때는 조금 우리나라 2000년대 초반 같다 그럴까요? 뭐 스타트업이란 거에 뭐 정의도 불분명하고 그냥 조그만 사업이라도 하면 그게 스타트업하고 뭐 가족기업, 구멍가게하고의 차이점도 모르고 그냥 뭐 자영업만 하면 다 스타트업인 줄 알고 그렇게들 찾아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뭐 비즈니스 플랜 같은 거를 읽어보면은 다들 어떻게 빨리 이익 내서 어떻게 빨리 돈 벌까 그런 얘기만 서 있었지 어떻게 이걸 확장시켜서 어떻게 이걸 글로벌화 시키고 정말 큰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지 그런 거에 대한 그 마인드는 굉장히 부족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스타트업들 만나면 스타트업하고 그 자영업하고의 차이가 뭔지 그걸 굉장히 많이 교육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점점 나아져서 지금은 이제 스타트업 하겠다고 찾아오는 친구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그 기본도 갖춰졌고 글로벌한 마인드도 있고, 특히 이제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미국, 뭐 영국 이런 외국에서 살던 베트남 친구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와서 자기네 나라 이제 스타트업에 그 참여하는
엑스 구글러도 있고 뭐 엑스 뭐 페이스북도 있고 이런 친구들 뭐 스탠포드 나온 친구 뭐 좋은 학교 나온 베트남 친구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자기 나라 발전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겠다. 그런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훨씬 더 2018년도에 비해서는 퀄리티가 뭐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베트남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영어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베트남 사람들은 너무 영어를 잘해서 어디 가서 공부하고 왔어? 그러면 밖에도 안 나가고 베트남에서 스스로 공부했는데도 영어를 참 잘하는 그런 그 언어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유리한 점도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의 이제 스타트업 커스트가 기회비용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2, 3년 뭐 도전을 했다가 잘 안 돼서 뭐 소위 망하게 되면 자기 친구들 대기업이나 뭐 관공서나 뭐 이제 그런 데 취직한 사람들에 비해서 호봉도 떨어지고 뭐 그만큼 기회비용이 손실이 굉장히 큰데 베트남은 뭐 여기서 대기업 다녀봤자 연봉도 얼마 안 되고 배우는 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한 2, 3년 정도 스타트업 했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그 기회비용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는 도전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유리한 점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아직도 뭐 갈 길은 멀고 그렇지만 잠재력은 있다고 보고요. 우리나라하고 베트남하고 스타트업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정부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베트남은 뭐 정부 지원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사람들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그 어려울 때 초기에 정부 지원으로 그 어려운 위기를 넘기고 그러는 것을 베트남 친구들이 보면서 너무나 부러워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베트남 사람들이 뭐 원래부터도 우리나라에 우호적이고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베트남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스타트업하고 우리나라 스타트업들하고의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다른 나라 스타트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고요. 아무튼 저는 베트남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지금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고 갈 길이 멀지만 빠르면은 뭐 5년에서 10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저는 뭐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고 또 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넓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베트남에 이제는 지리적으로 봤을 때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농토가 많고 산림도 많고 바다도 많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농업, 어업 이런 자연 산업을 저는 베트남이 잠재력이 많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까지 대부분 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됐는데 지금 베트남도 사실 도시화, 그러니까 어바나이제이션이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베트남도 지금처럼 이렇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나면 언젠가는 베트남도 농촌 인구가 줄어들어서 사회문제가 될 시점이 이렇게 멀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농업, 어업, 산림, 뭐 그런 농산물 그쪽을 좀 더 이렇게 자동화한다거나 스마트화 시켜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쪽에 좋은 기술이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하고 투자를 한번 검토하고 싶고요. 스마트팜이나 네,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한국에 있는 한 스마트팜 업체를 제가 베트남 진출을 도와줄 기회가 있었는데요. 또 마침 저희 VSB의 포트폴리오 회사 중 하나가 수경 재배를 하는 스마트팜 회사가 있어서 서로 지금 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베트남 사람들은 약간 좀 신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글로벌 마인드가 좀 없고 그렇지만 베트남 내부 사정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네트워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스타트업하고 한국 스타트업하고 잘 조화가 되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베트남이 은행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중국이 랜드라인 없이 전화기를 바로 그냥 모바일 휴대폰으로 가서 그쪽 휴대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적이 있듯이 베트남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인들의 신용카드 보유율이 뭐 한 15% 이내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신용카드를 건너뛰어가지고 바로 이제 모바일 페이먼트 시장으로 가기에는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이미 다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이렇게 절실히 느끼지 못하는 반면에 베트남은 모바일로 뭔가 좀 페이먼트를 쉽게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신용카드를 건너뛰는 새로운 형태의 소위 말하는 이제 핀텍이죠. 이제 핀텍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또 그 분야를 열심히 찾고 있고요.
5년 후, 5년에서 10년 후에 이것은 올 것이 뻔하다, 당연하다라고 이제 저나 많은 한국 그 스타트업들은 알고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아직까지 그쪽을 경험하지 못했고 일부 투자가 이제 그걸 타임머신 투자라고 이제 말하던데요. 그런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온 사람들만이 그 알 수 있는 그러한 영역에서의 그 좋은 기회를 또 찾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도전적인 산업하고 IoT와의 접목. 예를 들면은 여기 농기계들 굉장히 비쌉니다. 농기계들 막 수억 원씩 하는 그 농기계를 베트남 농민들이 살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누군가가 하나 사든지 아니면 리스를 해서 그거를 이제 농민들한테 뭐 대여해 주는 그런 뭐 장비 대여업. 그런 거는 이제 스타트업으로 확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옛날에 고전적인 그 산업하고 신산업하고의 접목점에서 생길 수 있는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저희 VSB는 제가 조인했을 때만 해도 이제 순수한 엑셀러레이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서 VC를 좀 하다가 왔고 또 이제 제 특기가 엑셀러레이터도 좋지만 또 VC 쪽에 더 좀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VSB 그 파트너들한테 VSB도 엑셀러레이터만 할 게 아니라 VC를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이 다 동의를 해서 저희가 한 2018년부터 VC가 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소 한 500만 불 정도의 펀드를 만들자. 그리고 이제 펀드레이징에 착수를 했고요. 펀드레이징이 사실 순조롭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펀드레이징 할 때보다는 어려운 점이 많았죠. 베트남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그 컨트리 리스크도 있었고요. 베트남에 대한 많은 그 좋지 않은 그런 선입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건 모두들 다 동의했지만 뭐 베트남 이 회계 관리 시스템이 불투명한 점이 굉장히 많다던데 우리 돈을 과연 거기다가 맡겼을 때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다음에 베트남에 투자를 하면 돈이 들어가는 거 쉽게 들어가지만 나중에 이게 이익을 창출했을 때 돈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과연 쉬울 것이냐. 펀드레이징만 하고 투자처를 이렇게 찾는 게 가능할 것이냐. 뭐 그런 다양한 궁금점들이 있어가지고 베트남에 직접 한번 가서 내가 보고 확인을 좀 한 다음에 투자를 하겠다. 이제 그런 분들이 차츰차츰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는 이미 투자를 했고 일부는 이제 그러면 출장을 한번 와서 소위 그분 나름대로의 듀디리전스를 하겠다. 이제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2020년 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뭐 해외 출장 다 동결이 되고 저희가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펀드레이징이 힘들겠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했던 금액의 한 반 정도밖에 달성 못한 시점에서 사실 펀드레이징을 종료를 했고요. 그러고서 이제 이미 그때까지 그 모금한 그 투자금은 다 이미 집행을 했고요. 이제 여행도 자유화됐고 다시 이제 한국 분들이 베트남에 대한 진출 관심도 많아졌고 조만간 올해 안에 펀드레이징을 다시 한번 시작할 생각이고 너무나 또 큰 거는 또 펀드레이징해서 또 좋은 투자처를 못 찾는 것도 또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너무나 크게는 시작을 안 하려고 그러고 1,000만 불 정도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지금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한국 정부 사업으로 한국창업진흥원에서 베트남 진출을 희망한 스타트업들을 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난 한 5년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년은 그 사람들이 직접 베트남에 와서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2년은 그 사람들이 베트남을 올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 가서 교육을 했고, 그렇게 저희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간 한국 스타트업이 벌써 한 50여 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는 이미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러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스타트업 베트남 진출을 돕는 일은 계속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서 온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다 왔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네트워크, 한국에 대한 정보는 사실 제가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사정에 밝고 한국 정보가 많은 분들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요. 계속 이제 좋은 협업 기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베트남에 와서 이제 처음에 사업을 했을 때는 지난 2년 동안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얼마 전에 무슨 신문에도 뭐 누가 이제 비슷한 글도 쓰기도 했는데 저도 사실 이 베트남이 정말 사람 살 데가 못 된다. 그렇게 정말 실망한 적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저한테 큰 힘을 준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한국에 가서 이제 친구를 만났어요. 친한 친구를 만나서 내가 베트남에 가서 그동안 내가 참 무난하게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베트남에 가서 완전히
고생하고 있다. 그랬더니 아 베트남 어렵다. 뭐 외국인 차별도 심하고 뭐 그랬더니 친구가 저한테 한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뭐였냐면 너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봤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사업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몰라요.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 베트남에 나와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실패도 하고 좌절하는데 사실 이거는 외국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극복해야 하는 그러한 과제지 절대로 베트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히 더 뭐 심하거나 특별히 더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아 내가 남의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하겠다고 가놓고서 너무나 이 과소평가했구나. 그 남의 나라에 진출해서 성공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내가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들어왔구나.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이후로 저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진출하는 그 한국 스타트업들, 한국 기업들 굉장히 어렵죠. 당연히 누가 자기네 나라에 와서 외국인이 와서 이렇게 돈 쉽게 벌면은 그거 가만히 허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당연한 어려운 거는 당연한 거니까 각오하고 절대로 그렇지만 베트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랑 비교하더라도 외국인들에게 사실 이건 외국인에 대한 특별히 차별을 하기보다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생기는 그 문제지 그것이 뭐 베트남 사람들이 뭐 나빠서 베트남 정부가 뭐 나빠서 그게 아니라는 거를 확실하게 생각하고 좀 베트남 사업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제 베트남에 오게 된 계획이랑도 연관이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 오래 살았고 카나다까지 합치면은 거의 30년 이상을 북미에서 살았고 한국에서도 또 뭐 많은 시간을 살았고 그래서 더 나이가 먹기 전에 새로운 경험을 좀 하고 싶다. 새로운 데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이제 리서치한 결과 이제 베트남을 이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하는 일이 VC업이다 보니까 이제 펀드레이징을 했고 짧게 8년, 길게는 뭐 연장이 되면 10년 정도까지는 이 펀드를 매니지를 해줘야 되는데 저를 보고서 투자한 LP들을 보더라도 당연히 10년은 베트남을 떠나면은 안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올해도 이제 펀드레이징을 할 시점에 제일 그 저한테 이 펀드레이징을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고민했던 것이 펀드를 하면 이것도 다시 또 8년에서 10년은 이 펀드에 묶여 있어야지 되는데 과연 그러면 내가 8년에서 10년 앞으로 10년 가까이 베트남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이 있느냐? 그럴 준비가 돼 있느냐 그것이 이제 저의 그 펀드레이징을 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 적응도 많이 했고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고 그다음에 이미 이제 그 베트남에서 쌓은 이제 경험하고 이제 노하우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베트남을 떠나서 미국이나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좀 아깝기도 하고요. 사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기후도 좋고 물가도 싸고 하여튼 그 앞으로 최소한 10년은 더 베트남에 건강히 받쳐주는 한 더 있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